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5년 3월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3월 6일에 올라왔던 해적공화국 영상입니다. 바다 사나이들의 시대, 이른바 대항해 시대를 떠올리면 빼놓을 수 없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적일 텐데요. 만화나 영화 등에서도 주요 소재로 사용되면서 어쩌면 실제로 겪었던 역사보다도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적들이 단순히 해적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들만의 나라까지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해적들의 나라, 해적공화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50년대부터 1730년대 사이의 기간, 이 기간을 보통 해적들의 황금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간은 또한 세 부분의 구간으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1650년대부터 1680년대까지의 첫 번째 기간, 그리고 1690년대부터 1715년까지의 두 번째 기간, 마지막으로 1715년에서 1730년까지 이 세 구간을 보통 해적들의 황금시대로 표현한다네요. 이런 황금시대 중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1695년, 해적에 의한 기록적인 습격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습격을 당한 것은 무굴 제국의 상선 25척. 이들은 매년 성지순례를 위한 메카로 향하던 도중 대규모 해적 선단에 의해 납포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때 약탈당한 귀금속과 보석은 약 60만 파운드, 2023년 기준 약 1억 1530만 파운드에 해당하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천억이 넘는 규모였다고 하네요. 당시 해적 선단을 이끌던 해적의 이름은 헨리 에이버리 혹은 헨리 에브리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잭 에이버리나 존 에이버리란 이름으로도 불리며 같은 해적들 사이에서는 롱벤이란 별명으로도 불렸다네요. 동시대인들에게 해적왕으로 알려졌던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찰스 2세호의 1등 항해사로 근무하던 동안 임금체불로 인한 반란이 일어나자 선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해적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695년의 대규모 약탈과 납포 사태로 인해 영국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선박을 납포당한 무굴 제국 측에서 영국에 책임을 물었고 영국에서도 에이버리에 의한 약탈이 자주 보고되었기에 이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의 추미런과 동인도 회사에서는 헨리 에이버리의 목에 1000파운드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현상금이었기 때문에 역사상 최초의 전 세계적인 수색에 돌입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에이버리, 그가 해야 했던 선택지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안전한 곳에 몸을 숨기는 것밖에 없었겠죠. 수많은 양의 약탈 전리품을 싣고 그가 향했던 곳은 바로 바하마의 나소 항구였습니다. 이 당시 바하마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은 니콜라스 트로트. 에이버리는 니콜라스에게 자신을 안전히 숨겨주는 대가로 그가 약탈했던 물건 일부를 상납했는데요. 금과 은 50톤가량의 코끼리 상아와 자신의 배를 바쳤습니다. 역사가들은 사실상 이것이 해적공화국의 시초라고 보는데요. 에이버리가 뇌물을 바치고 바하마에 몸을 숨겼다는 것이 다른 해적들에게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아름아름 여러 해적들이 몸을 숨기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진 실질적으로 총독이 통치하는 곳이었기에 총독들은 가끔씩 해적을 조사하고 선원을 체포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사실 이것도 그저 단순히 보여주기식에 불과했고 해적들의 힘은 점점 더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진정한 해적공화국의 태동은 1706년이 시초였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함대가 나소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1703년, 1706년 두 번에 걸친 공격에 의해서 원래 나소의 주민들 대다수가 섬을 떠나게 되어 이곳에 남은 사람은 해적들이 대부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영국 정부에게 존재감 없이 버려지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해적들, 이른바 사략선들에 의해 나소 항구가 점령되면서 완전히 해적들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713년부터 사략선과 해적들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니 좁은 섬에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서 언제까지나 무법천지로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통치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해적공화국을 통치하기 위해 뽑힌 것이 두 사람, 한 명은 유명 해적 벤자민 호르니 골드였으며 또 다른 사람 역시 유명 해적 헨리 제닝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고 하네요.
이 두 사람도 유명한 해적들이었지만 이들의 라인에 속한 이들도 상당히 유명한 해적들이 많았습니다. 벤자민의 라인에 속했던 해적들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가장 부유한 해적으로 알려졌던 샘 베라미, 두 번째로는 신사적인 해적으로 알려졌던 스티드 보넷,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가장 유명한 이름이자 해적하면 떠오르는 인물인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가 있었습니다. 제닝스의 라인에 속했던 해적들도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잔혹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찰스 베인, 두 번째로는 에드워드 티치만큼이나 유명했던 해적 존 레컴, 마지막으로는 여성 해적으로 유명했던 인물들인 앤 보니와 메리 리드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들의 라인에 속했던 인물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이 바하마를 통치하게 된 두 명의 해적 벤자민과 제닝스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만할 듯합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인물들과 나머지 해적들까지 합세하여 이 해적공화국의 몸을 숨기고 있던 해적들은 따로따로 활동을 하는 대신 또 연합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해적공화국에 모인 해적들이 결성한 것이 바로 플라잉 갱이라 불리는 연합체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나소에 거주 중이던 정착민은 겨우 100명 남짓이었던 반면 해적들의 수는 그 10배인 1000명이 넘어갔다고 하네요. 이들은 해역을 오가는 선단을 습격하여 약탈하고 인양업자를 습격해 큰 부를 갈취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무법천지의 해적들 역시도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법과 원칙이 있었다는 점일 텐데요. 전리품을 분배하고 또 마을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이것을 제대로 재판할 이른바 치안 판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사로 추대된 사람이 바로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 티치는 판사로 선출된 뒤 해적공화국을 지휘하고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재판을 집행했다고 하네요. 해적 법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가자면 보통은 해적 규범 혹은 해적 조항으로 불렸습니다. 이 해적 규범은 의외로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1660년대 초반 포르투갈의 해적이었던 바솔로뮤 포르투게스가 처음 제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해적선에 타는 선원들 중에는 전직 선원들도 있었지만 보통은 탈출한 죄수나 범죄자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해적선이어도 강한 규칙이 필요했다고 하네요. 물론 공통적인 헌법처럼 규정이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재밌게도 해적들 각자 본인들 해적선만의 규범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중 규범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투표권, 약탈품의 배분권, 선원들 사이의 갈등 처리법이었습니다. 의외로 선원들 모두에게는 동등한 투표권이 주어졌는데요. 이런 투표권은 식량 배분에 대한 문제가 벌어질 때 또는 약탈품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일이 생길 때 필요했고, 약탈품의 배분 같은 경우는 직급에 따라도 달랐다고 합니다. 보통 가장 중요한 역할인 선장과 배의 보급을 도맡는 보급관의 경우 1인당 선원 2명분의 약탈분을 배분받았으며, 항해사, 포수, 뱃사공은 1인당 선원 1.5명분의 몫을 받았습니다. 고참 선원이나 선원들의 지휘를 맡은 간부급의 선원은 선원 1.25명분의 몫을 나눠받았다고 하네요. 선원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배를 버리고 도망쳤다가 붙잡히면 처형을 당했으며, 무기 손질을 소홀히 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외로 보상제도까지 있는 해적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교전 시 다리나 팔을 잃게 되는 사고를 당한 선원에게는 그만한 보상을 주고,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 배에 남든지 혹은 내리든지 하는 선택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해적공화국도 결국 종말을 구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해적공화국에서 활동하던 해적들 중 한 명인 토마스 베로우가 심한 약탈을 벌이게 되면서 이 소식이 영국 왕실에까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하마를 중심으로 자메이카 주변까지 해적질을 벌이면서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너무나 큰 타격을 입게 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자메이카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될 니콜라스 로스는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1세에게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해적의 수를 줄이고 자메이카 근처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 왕실과 영국 해군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완전히 무력으로만 제압하지는 말고 사면권을 주자는 또 다른 선택권도 제안했는데요. 영국 왕실에 항복하면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주고 대신 해적을 그만둬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조지 1세는 이런 포고령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근처 총독이나 해군에 항복하는 해적은 즉시 용서받을 것이며, 항복하지 않는 해적들에 한해서만 현상금을 내걸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해적선의 선장들에게만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선장을 배신하고 붙잡아올 경우 선장만 처벌하고 선원들에게는 현상금을 준다고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포고령을 본 해적선의 선원들이 선장을 배반하게끔 유도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제안은 결국 바하마의 해적공화국에도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해적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면을 해주겠다는 내용 자체는 충분히 매력적이었지만 한 번 해적길을 내걸었던 존재들인 만큼 쉽게 항복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해적공화국의 사면권을 전달하기 위해 영국 왕실에서 파견한 우즈 로저스가 이끄는 해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이 조금 우습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우즈의 해군이 바하마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영국 해군과 접촉을 시도했던 해적이 한 명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해적공화국을 지탱하던 가장 큰 두 세력 중 하나인 벤자민 호니골드였다고 하는데요. 벤자민은 잽싸게 해군에게 접근해 왕의 사면을 받았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사면을 거부하는 해적들을 대신 생포해달라는 해군의 부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벤자민은 원래 출신 성분부터가 사략선 출신이었기에 즉시 부탁을 받아들이고 동료들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거하게 뒤통수를 준비한 벤자민은 바로 행동에 들어갔으며 사면을 거부한 해적들 중 10명을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들 중 끝까지 사면을 거부한 9명은 처형되었다고 하네요. 해적공화국의 큰 축을 담당하던 벤자민이 이런 일을 벌이자 해적들은 무척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대다수 해적들은 사면권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그 수만 무려 200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포를 피하고 끝까지 도망쳤던 2명의 해적은 그야말로 해적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 둘은 바로 찰스 베인과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였습니다. 이렇게 해적공화국에서 대다수의 해적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바하마는 다시 한번 안정을 되찾았으며 영국의 통치를 재확립하게 될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해적공화국의 공식적인 해체는 1718년에 이루어졌는데요. 1706년부터 1718년까지 존재했으니 나름 길게 갔던 편입니다. 말이 좋아 해적공화국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거대한 아지트나 다름이 없던 셈인데요. 의외로 나름대로 굉장히 민주적인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능력만 충분히 받쳐준다면 출신 성분이나 인종 간에 상관없이 선장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해적공화국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유명 영화 시리즈인 캐리비안의 해적에도 영향을 미쳤고 여러가지 게임 등에도 존재를 내비쳤으며 만화 원피스의 작중 내용에도 해적섬이 등장하는 등 여러 창작물에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끝까지 도망쳤던 해적들인 찰스 베인과 에드워드 티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그 시대의 전설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해적공화국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3월 9일에 올라왔던 세계의 황당한 죽음 12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연들도 많은데요. 이런 사연들 중에는 역사적 인물들이 겪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역사 속 인물들이 맞이한 세계의 황당한 죽음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시켰던 나라 진, 그 유명한 진시 황제가 등장하기 이전의 인물들 중에는 무왕이라 불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혹은 진무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는 기원전 329년경에 출생한 인물이며 기원전 310년부터 왕위에 올라 약 3년간 재위한 인물입니다. 해문왕의 아들이자 소양왕의 이복형이었다고 하네요. 그는 해문왕이 눈을 감은 이후 바로 왕이 되었는데 역사 속에 묘사되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하장사였습니다. 무왕의 키는 8척이 넘어가고 허리통이 매우 두꺼웠다고 하는데요. 8척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84cm 정도가 되니 평균 신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았던 옛 시대임을 감안하면 당시에는 엄청난 거인 정도로 보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왕 본인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강했으니 자연스레 그와 비슷하게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을 총애했는데요. 무왕이 총애했던 힘센 장사들 중에는 임비, 오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폭군 같은 성격은 아니었고 비록 재위 기간이 짧은 편이었지만 진나라의 전성기를 이끌던 명군 중 한 명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사실 무왕은 그런 명군보다는 그가 맞이했던 황당한 최후로 더 유명하다고 전해집니다. 사건은 기원전 307년에 벌어졌습니다. 주나라의 도읍지인 낙양을 무왕을 포함한 4사람이 방문합니다. 일행들 중에는 임비, 오획, 그리고 맹열이란 장사가 있었는데요. 이들 중 맹열은 제나라
출신의 사람으로서 알려지기를 소의 뿔을 뽑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산속을 다닐 때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무왕이 워낙 힘센 장사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이를 인정받아 진나라에서 한자리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도중에 특이한 물건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정이라 불리는 청동 소치였는데요. 3개의 발이 달린 소치였으며 제사 도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주나라 천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서 크기도 클 뿐더러 청동으로 만들었기에 매우 무거웠다고 합니다. 마침 주나라의 권위가 무척이나 떨어져 있던 시기여서 무왕은 이 구정을 가지고 힘자랑 내기를 벌이기로 제안하는데요. 이 구정을 맨손으로 들어올려 보자는 내기였습니다. 하지만 인비와 오획은 무왕의 이런 내기를 극구 거부하면서 자신들은 감히 들 수조차 없겠다고 읍소합니다. 물론 인비와 오획도 마음만 먹으면 구정을 들 수는 있었겠지만 이들은 지기 싫어하는 무왕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무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섰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눈치 없게 나서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맹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못 든다고 하니 소인이 들어보겠습니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구정을 번쩍 들어버린 맹열. 말씀드렸듯이 무왕은 승부욕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맹열의 이런 모습을 보자마자 승부욕이 솟구친 무왕은 너는 제자리에서 들기만 했을 뿐 나는 들고 걸어 보이겠다라며 그 무거운 구정을 위로 들기 시작했는데요. 어찌나 힘을 줬는지 눈에서 피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만 그쳤으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약속한 게 있으니 구정을 들고 앞으로 걸으려고 했는데요. 한 발자국을 딛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고 오른쪽 다리에 구정이 그대로 떨어지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 사고로 인해 무왕의 허벅지가 으스러졌으며 무왕은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겨우 23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애꿎게도 맹열 역시 왕을 죽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족을 당하는 변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앙리 2세는 프랑스 왕국의 국왕이었습니다. 1519년에 출생한 그는 1547년에 국왕의 자리에 올랐으며 그의 부인 또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피렌체의 이름난 가문이었던 그 메디치 가문의 사람인 카트린 드 메디시스와 결혼을 올렸는데요. 그는 굉장히 강인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스포츠를 즐기는 성격 때문에 기사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앙리 2세가 즐겨하던 것들 중에는 마상창시합이란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마상창시합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말 위에 탄 기사들이 나무로 만들어진 랜스라 불리는 긴 창을 들고서 서로 돌격하면서 먼저 상대방을 성공적으로 공격해 자신의 창이 파괴되거나 상대방이 말에서 떨어지면 승리하는 조금 과격한 경기입니다. 자신의 무기가 부서지지 않는 경우에는 성공적인 공격으로 인정되지 않아 점수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아주 잘 부서지는 재질의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559년 6월 30일 이날은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앙리 2세의 장녀가 결혼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이 결혼을 축하하는 피로연 잔치에서 유희를 위해 마상창시합 토너먼트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기를 너무나 좋아했던 앙리 2세는 기분이 좋았는지 그날 직접 경기에 참가하기로 했는데요. 상대로 나선 것은 근위군 대장 콩테드 가브리엘 몽고메리였습니다. 근위대 대장이 상대였던 만큼 쉬운 경기는 아니었을 텐데요. 앙리 2세는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봐줄 생각하지 말고 기사의 명예를 걸고 진심으로 상대해달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앙리 2세의 마상 경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이 그의 마지막 경기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몽고메리의 창날이 앙리 2세의 몸을 성공적으로 공격했고 창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까지는 정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서진 파편이 앙리 2세의 투구 틈으로 들어가 그의 오른쪽 눈 위에 깊숙이 박히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즉시 신하들이 와서 앙리 2세의 투구를 벗기고 그를 옮겼지만 상처가 굉장히 깊어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눈을 지나 두개골 안쪽까지 깊이 박혔던 듯 했는데요. 서둘러 큰 파편은 빼냈지만 나무의 특성상 여러 조각들이 나눠져서 몸 안에 남은 파편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치료하기 위해 당시 명의로 불렸던 앙브루아즈 파레를 불러서 앙리 2세의 눈 위에 박힌 잔여 파편을 빼내는 수술도 벌였는데요. 또 의사이자 해부학의 창시자였던 안드레아스
가이아스 베살리우스까지 앙리 2세의 치료에 동원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파편을 제거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이 부상으로 인해 벌어진 파상풍과 폐혈증으로 인해 앙리 2세는 큰 고통을 겪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 마상창시합이 굉장히 쇠퇴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고를 일으킨 몽고메리는 따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궁정에서 쫓겨나 영국으로 피신했다고 전해집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종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선수가 아닌 관객들에게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1902년에 벌어진 사고 역시도 그런 예시 중 하나였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모리스타운, 1902년 10월 25일 이곳에서는 야구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프로구단의 경기는 아니고 아마추어 경기였다고 하는데요. 스탠튼 워커는 이날 두 친구와 함께 경기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이름은 프랭크 하이드와 리 로이 윌슨. 마침 이 경기가 열리던 경기장이 워커의 집 뒤편이었기에 세 사람은 워커의 집 앞에서 만나 경기장에 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나란히 앉아 경기를 구경했는데요. 맨 왼쪽은 프랭크, 가운데는 워커, 오른쪽은 윌슨이 앉은 상태였습니다. 경기가 흘러가는 동안 심심했던 프랭크는 따로 챙겨온 연필과 종이를 꺼내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팀 간의 득점을 기록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한창 종이에 득점을 기록하다가 힘이 과하게 들어갔는지 프랭크가 사용하던 연필 심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연필을 따로 깎을 만한 칼이 없었는데요. 건너편에 앉은 윌슨에게 혹시 칼이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마침 윌슨에게 주머니 칼이 있었는데요. 팔을 뻗어서 프랭크에게 건네주려 했습니다. 당연히 가운데 에는 워커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칼을 건네는 윌슨의 손이 워커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경기 도중 날아온 파울볼이 칼을 들고 있는 윌슨의 손에 맞은 것입니다. 하필이면 칼날이 워커의 가슴 앞에 위치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강하게 날아온 파울볼에 맞은 윌슨의 손과 칼은 그대로 워커의 가슴을 타격하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날아온 공의 구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윌슨이 들고 있던 칼이 워커의 갈비뼈를 지나 심장까지 깊게 들어갔고 정작 워커 본인은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가 곧 출혈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대동맥 부근에 깊게 부상을 당했기에 다량의 출혈로 결국 몇 분 만에 숨을 거뒀다고 하네요. 파울볼에 의해 벌어진 황당한 사고였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한국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은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가난했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판자촌에서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1962년 1월 24일 성북구에 살던 65세의 김모 씨는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오후 2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내민 봉투를 확인해보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비교적 싱싱해 보이는 물고기의 내장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먹을 것이 귀하기도 하고 굶기도 일쑤였기에 김 씨의 아내는 반색을 하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물었는데요. 김 씨는 근처 쓰레기통에서 주워왔다고 말합니다. 조금 찜찜했지만 출처를 가릴 여유가 없었기에 김 씨의 아내는 이 생선을 가지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국을 가지고 식사를 했던 김 씨가 갑자기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식중독이 아니었나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고 결국 김 씨는 25일 저녁 숨을 거두게 되고 말았습니다. 식사를 끝낸 지 겨우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갑자기 벌어진 이런 사고에 김 씨의 가족은 무척 황당했다고 합니다. 이틀 후인 27일 이웃에 살던 40대 김 씨와 50대 이 씨가 숨진 김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40대의 김 씨는 직업이 목수였다고 하는데요. 숨진 김 씨의 집이 하도 가난해 관을 맞출 돈이 없단 것을 듣고 사정이 딱해 직접 관을 만들어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자 숨진 김 씨의 아내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정 그러면 밥이나 한번 달라는 두 사람의 말에 숨진 김 씨의 아내는 두부를 넣고 끓인 찌개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찌개를 먹은 40대 목수 김 씨와 이 씨 역시도 갑자기 이상한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숨진 김 씨와 똑같은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두 사람도 오후 1시경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날 두 사람이 먹었던 그 찌개는 바로 숨진 김 씨가 가져왔던 그 생선 내장을 가지고 끓였던 찌개였습니다.
주워온 생선 내장을 가지고 국을 끓였다가 그걸 먹고 숨진 김씨, 그런 김씨의 관을 맞춰주러 왔던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찌개를 대접했다가 발생한 사고. 황당한 이 사건의 전말에는 생선 내장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숨진 김씨가 주워왔던 이 생선 내장은 바로 근처 시장에서 손질을 하고 버린 보거의 내장이었습니다. 아무리 몰랐다고는 하더라도 남편이 먹고 목숨을 잃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찌개를 끓였나 싶겠지만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당시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 가난했고 실제로 이렇게 주워온 생선 내장을 가지고 요리를 했다가 알고 보니 그것이 보거 내장이나 보거 알이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아마 숨진 김씨의 아내도 남편이 목숨을 잃게 된 이유가 이 생선 내장 때문이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며 그래서 관을 맞춰주러 온 두 사람에게 고마움의 식사를 대접하려다가 이 보거 내장을 가지고 또 찌개를 끓여 사고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숨진 세 사람과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진 곳의 현실이 알려지자 윤보선 대통령은 즉시 비서실장을 파견하여 사고를 당한 세 사람에게 각각 2만 환의 조의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장도 쌀 한 가마니씩을 위로차 지원했으며 공무원들을 보내 장례를 지원하게 했다고도 하네요. 사고가 일어났던 판자촌은 3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곳이었지만 이들 중 제대로 식사를 챙길 수 있는 집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1970년대까지도 종종 벌어졌다고 하니 그때까지도 비참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비극적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맞이했던 다양하고 황당한 죽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역사 속의 황당한 죽음들에 관한 13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영상은 3월 13일에 올라왔던 다크 로스트 미디어 4편입니다. 로스트 미디어는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거나 혹은 전체가 아닌 일부만 구할 수 있게 되어버린 영상, 사진, 음악, 그림, 책 등의 미디어들입니다. 대개는 보관이 허술해서 혹은 실수로 분실되는 바람에 영영 잊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로스트 미디어들 중에는 중대한 범죄나 끔찍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잊혀져야만 하는 미디어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다크 로스트 미디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이런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986년 4월 8일 일본의 연예방송과 잡지들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특종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느 가수의 사망 소식이었는데요. 숨진 가수의 이름은 오카다 유키코. 그녀는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방송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이돌이란 단어에 가장 부합하며 인기뿐만이 아닌 실력도 겸비한 가수였습니다. 1967년생이었던 그녀는 채 20대도 되지 못한 나이에 숨진 것이었습니다. 사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수로서 그녀의 가치는 연 30억엔에 달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당시 톱 연예인이었던 그녀가 목숨을 잃게 된 이유는 사고도 아니고 지병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범죄에 휘말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4월 4일의 마지막 방송에서 그녀는 어딘지 침울해 보였고 5일에는 마지막 콘서트를 마친 뒤 그녀의 소속사 사장이었던 아이자와 히데요시의 자택에서 사장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식사 자리에서 이제 자신은 틀렸는지도 모르겠다며 상당히 자조적인 말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유키코의 이런 말에 아이자와 사장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아직도 우리 회사의 대들보나 마찬가지라고 위로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너무나 우울해 보였다고 하네요. 사건 당일이었던 4월 8일 오전 9시경 오카다 유키코가 살던 건물의 어느 거주자는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가스 냄새였는데요. 가스 누출 사고가 벌어진 것 같아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가스 냄새가 나는 곳을 조사하던 사람들은 건물의 402호에서 가스 냄새가 새어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402호는 바로 유키코가 사는 곳이었는데요.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안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결국 소방서에 신고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하게 됩니다. 예상대로 실내에는 가스 냄새가 무척 강하게 나고 있었으며 내부에는 누군가 쓰러진 채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오카다 유키코였는데요. 그녀의 손에는 상처가 깊게 나 있었으며 출혈이 심했기에 즉시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소식은 소속사 사무실에도 전달되었고 본사의 전무가 와서 그녀를 데리고 퇴원했습니다. 사무실로 가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본사 건물로 향했는데요. 당시 사장실은 6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그녀의 모습에 직원 여러 명이 붙어 그녀를 감시했지만 직원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녀가 사라졌고 우왕좌왕하며 그녀를 찾던 직원들의 귀에 밖에서 불길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건물 앞 도로에는 어느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손목 시계는 바로 오카다 유키코의 것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직원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던 그녀는 7층으로 올라갔고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녀의 시신을 발견한 매니저 미조구치는 유키코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날 건물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녀가 가스를 누출시키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몰려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자 모여있던 기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이 소식이 속보로 전달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어떤 잡지에서는 사건 현장을 그대로 내보내서 당시에도 엄청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선택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요. 사건 직후 사장 아이자와 히데요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유키코의 죽음은 그녀가 어느 배우에게 품었던 연정 때문이며 그 사실이 유키코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지목되었던 배우는 24살 연상이었던 미네기시 토오루.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서 유키코와는 좋은 선후배 관계였지만 연정까지는 아니었고 이런 일이 벌어져 무척 안타깝고 또 당황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다만 확실히 이것이 원인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기에 나중에 아이자와 사장 역시도 이에 관해서 적혀있는 것을 보고 두서없이 회견을 열었다며 배우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단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오카다 유키코의 소속사 사장 아이자와 히데요시가 앞서 말했던 그녀의 일기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눈을 감기 전날까지의 심경이 자세히 적혀 있어 사실상 마지막 유서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유키코의 부모님들조차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자와 사장의 소속사 금고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사건의 원인이 상세히 적혀 있을지도 모르지만 2013년 아이자와 사장 역시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금고에 보관된 채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의문의 일기장 안에 적혀 있다는 그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짐 존스는 겉으로는 대단히 인도적인 목사였습니다. 그는 종교에 있어 차별을 둬선 안 된다고 여겼고 인종통합, 차별 반대, 평등과 빈민구제 등을 주장하며 대단히 민주적인 가치를 내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가가 좋은 편이었는데요. 1964년 정식으로 목사가 된 존스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캘리포니아에 이주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여러 신도를 데리고 거처를 옮긴 존스는 신도들의 재산을 모두 자신에게 바치게 한 다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른바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상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실제로 그는 자신이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해 비판을 벌이는 등의 모순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아마도 그의 사상이 변질되었던 듯합니다. 그의 이런 기묘한 행적이 아름아름 알려지자 결국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존스는 한 번 더 이주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카메라와 사람들의 관심이 닿지 못할 정도로 아주 먼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바로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가이아나였습니다. 이곳에 신도들을 데리고 단체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 종교 마을의 이름을 존스타운이라 불렀습니다. 또는 인민사원이란 이름으로도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8년 미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레오 라이언이 보좌관 및 기자단을 포함한 조사단을 만들어 존스타운을 방문합니다. 당시 미국에 있던 존스타운 신도들의 가족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들의 신변을 염려하여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조사를 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레오 라이언 의원과 함께 방문했던 기자단에는 MBC 방송국의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존스타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비밀리에 카메라에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방문한 처음 며칠간은 아무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사단과 방송국은 신도들에게 몰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신도들은 이곳을 벗어나고 싶지만 감시가 있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한다며 제발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대답을 남겼습니다. 이 사실은 라이언에게도 전해졌고 결국 존스타운을 떠나고 싶은 신도들이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상당히 많은 수의 신도들이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짐 존스의 동의하에 라이언은 신도들을 데리고 존스타운을 빠져나가 공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라이언 일행의 뒤를 따라온 괴한들이 공항을 습격하여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습격으로 인하여 레오 라이언을 포함한 5명이 숨졌습니다. 이것은 모두 존스가 보복을 위해 벌인 짓이었는데요. 신도들이 미국에 돌아가 이곳의 상황을 그대로 전하면 당연히 미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조사가 들어올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존스가 이를 저지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존스타운에 남아있던 신도들을 포함해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독되어 숨진 채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존스의 짓이었고 존스도 숨진 채 발견됩니다. MBC 방송국에 보관된 테이프들 중에는 이 당시 방문했던 직원들이 촬영한 영상들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모두 합쳐 약 13시간 분량의 영상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방송국 측에서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영상을 부분적으로만 공개했을 뿐 전체 영상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들이 확보한 13시간 정도의 분량보다도 더 많은 영상들이 촬영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도대체 촬영된 테이프 안에 어떤 일들이 담겨 있었기에 이들은 선뜻 내용을 전부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일톤 세나는 브라질 출신의 카레이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다른 종목들이 인기가 높다 보니 아무래도 카레이싱 쪽은 인지도가 조금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아일톤 세나의 이름 역시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카레이싱계에서 매우 위상이 높은 선수이며 브라질 내에서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인 펠레와 나란히 비견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첫 경기였던 1984년 브라질 그랑프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경기인 1994년까지 약 10년간의 선수 기간 동안 162경기에 출전해 월드 챔피언을 3회 이뤄내었고 그랑프리 우승 경력은 41회에 달했습니다. 경기 외적으로는 매우 다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지만 핸들만 잡으면 공격적인 선수로 변하는 타입이었다고 하는데요.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국민적인 인기를 누렸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일톤 세나는 34살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카레이싱 경기 도중에 벌어진 사고로 인해서였는데요. 그의 마지막 경기는 1994년 열린 산 마리노 그랑프리였습니다. 이 당시 F1 그랑프리는 상당히 불안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이 사용하는 레이싱카의 특정 부품 사용이 규제되면서 밸런스가 사실상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의 조종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으며 속도가 빠른 레이싱카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러던 와중에 4월 30일 비극적 사고가 한 차례 벌어졌습니다. 바로 같은 카레이스였던 선수 롤랜드 라첸베르거가 레이싱 도중 벌어진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콘크리트 벽에 그대로 충돌해 롤랜드는 의식을 잃었으며 헬멧을 썼음에도 굉장한 충격으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과정을 아일톤 세나 역시 전부 보게 되었는데요. 약 24시간 후 그에게도 결국 사고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것은 1994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전날 벌어졌던 롤랜드 라첸베르거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세나는 기권하지 않은 채 레이싱에 임했는데요. 6바퀴가 지나 경기장을 7번째로 도는 동안 사고가 벌어집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그의 차가 갑자기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더니 트랙을 벗어나고 빠른 속도로 돌진해 콘크리트 벽과 충돌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전날 벌어졌던 사고와 매우 유사한 충돌이었는데요. 곧바로 응급구조팀이 달려가 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세나는 축 늘어진 채 의식을 잃은 모습이었는데요. 몸통과 팔, 다리 등에는 그다지 큰 부상이 없었지만 그의 헬멧을 벗기자 고여있던 혈액이 바닥으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머리 부분에 엄청난 부상을 입었던 것인데요. 무려 3차례나 머리 쪽에 강한 타격을 입게 되어 심한 중상을 입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헬기 등을 사용해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량의 출혈과 머리 쪽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하여 결국 이날
그날 오후 6시 40분경 사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브라질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는데요. 브라질에서는 3일간 그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렀으며 당시 브라질 축구 대표팀은 우승컵을 손에 쥐고서 새날을 추모하는 세레모니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마지막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세나의 숨진 마지막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사고 직후의 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 있던 것인데요. 사진을 촬영한 것은 바로 아일톤 세나의 전속 사진 기자였던 안젤로 오르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고가 벌어지자 즉시 사고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사고 직후의 모습을 전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당연히 이 사진들 중에는 세나가 머리에 큰 부상을 당하여 참혹한 상태로 발견된 모습 촬영된 사진들도 있었는데요. 정신없이 여러 장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것이 세나의 마지막 모습일 수가 있었기에 그의 전속 기자로서 이 순간을 촬영해 남기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숙명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끔찍하면서도 비극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기에 이 사진은 오르시 본인을 제외하고 세나의 가족들과 절친한 관계자들에게만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진을 본 세나의 가족들은 오르시에게 이 사진을 절대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고 오르시는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진을 팔면 거액을 주겠다는 여러 제안들을 거부한 뒤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진들 중에는 세나의 헬멧이 벗겨진 모습이 있었는데 이 사진은 그 참혹함으로 인해 결국 나중에 완전히 파기되었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 외에도 많은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이 존재하는데요. 또 다른 미디어들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져야만 했던, 잊혀져야만 하는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3월 16일에 올라왔던 세계의 요괴 오니 편입니다. 거대한 몸과 뿔이 돋아있는 머리, 그리고 짐승 가죽을 몸에 두른 채 방망이를 휘두르는 요괴. 이 요괴를 말해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도깨비일 것입니다. 사실 묘사 자체는 한국의 요괴 도깨비가 아닌 일본의 요괴인 오니를 표현한 것인데요. 어쩌다 보니 우리나라에선 도깨비의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버리게 된 점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세계의 요괴는 바로 일본의 요괴 오니에 관한 소개입니다. 오니는 일본 설화에 나오는 거대한 요괴 혹은 악귀입니다. 외모를 표현해보자면 머리에 1개 이상의 뿔이 자라며 아주 큰 치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특히 피부의 색 또한 여러가지인데요.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노란색 피부로 묘사되며 보통은 짐승의 가죽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발톱은 마치 짐승의 것과 같이 날카롭다고 하네요. 이렇게 몸 자체가 무시무시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따로 무기를 휴대하고 다닙니다. 카나보 혹은 가나보라고 불리는 철로 된 곤봉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사용했던 무기였는데요. 양손으로 드는 무기이지만 오니들은 워낙 거대하다 보니 보통은 한 손으로 잡고 휘두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속담 중에는 오니에게 가나보를 주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강한 사람이 더욱 강해진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특이하게도 오니는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여성 오니는 야마우바 또는 야만바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야마우바는 보통 인심 좋은 노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산속 여행자들에게 친절하게 숙소와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이 여행자들이 잠에 들면 그들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깊은 산속의 마녀 같은 이미지였고 여러 전설과 설화 등에 자주 등장했다고 하네요. 이런 설정은 남성 오니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니는 사람을 속일 수 있도록 외모를 바꿀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외모를 바꿔서 사람을 유혹한 다음 한 입에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니는 보통은 아주 무서운 요괴 혹은 사람을 잡아먹는 악귀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런 오니들의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전해지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흔히 슈텐도지라고 불리는 오니인데요. 한자로는 주탄동자, 주전동자 등으로 불립니다. 이름의 뜻은 술 마시는 동자로서 이름의 뜻대로 술 마시는 것이 취미인 요괴라고 하네요. 전설에 따르면 오해산에 거주했다고 하며 수많은 오니를 자신의 휘하에 둔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큰 피해를 입히고 다녔다고 하네요. 이런 슈텐도지는 헤이안 시대의 유명한 무사였던
미나모토노 요리미스에 의해 처치되었는데요. 이 미나모토노가 슈텐도지를 처치할 때 썼던 그의 검이 실제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도지길이란 이름의 명검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5자루의 명검을 뜻하는 천하 5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니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가지 기원설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국설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건국설화의 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이 둘은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런데 이자나미가 한 자녀를 출산하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 신 카구츠치. 이 카구츠치를 낳던 이자나미가 화상을 입고 숨지게 되는데요. 숨진 이자나미는 결국 저승으로 가게 되고 맙니다. 이 저승은 요미 혹은 요미노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나중에 이자나미는 이 저승을 관장하는 사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생명과 창조의 신이기도 했던 그녀는 저승에서도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최초의 오니였다는 이런 기원설 역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니는 한자로 귀신 귀자를 씁니다. 원래는 오니가 아닌 모노라고 읽었다고 전해지는데요. 10세기경 일본에서 쓰여진 사전이었던 와묘 루이주쇼에는 오니의 어원을 오누의 변형이라 설명했습니다. 이 오누는 숨기다를 뜻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오니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오누란 단어가 변형되어 오니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의 오니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존재였지만 대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존재 역시 아니었는데요. 중국의 악귀, 불교의 야차 등과 결합하여 오니의 의미 역시 이런 요괴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도 합니다. 헤이안 시대로 불렸던 일본의 당대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웠던 점도 한몫을 했다고 하네요. 오니는 힌두교,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도 있는데요. 바로 힌두교와 불교 전설에 나오는 존재들인 야크샤와 라크샤사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특히 라크샤사는 사악한 존재로 자주 묘사가 되는데 사람을 잡아먹는 오니의 설정 역시도 이 라크샤사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네요. 갱생되지 못한 가장 악한 영혼을 가진 자들이 사후세계에서 오니가 된다는 기원도 있습니다. 오니가 등장하는 여러 설화들이 전해져 오는데요. 헤이안 시대 초기의 이세 이야기란 설화집에는 아쿠타가와의 계단이란 제목의 설화가 있습니다. 신분 차이로 인해 맺어질 수 없던 남녀가 결국 어느 날 도망을 치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늦은 밤 천둥번개가 치고 날이 무척 좋지 않게 되자 남자는 여자를 어느 지하실에 숨기고 보초를 섭니다. 새벽이 되어 지하실의 문을 열어보니 여자가 사라졌는데요. 사실 이 지하실은 오니가 살던 곳이었고 여자는 오니에게 한 입에 집어 삼켜졌다는 내용의 설화입니다. 이렇게 오니가 사람을 한 입에 잡아먹는 것을 일본어로 오니 히토쿠치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보통 설화 속에서는 오니가 사람을 잡아먹을 때 이렇게 한 입에 삼켜버린다는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옛 일본 사회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전쟁과 재해, 기근 등으로 사람들이 숨지는 일이 빈번하여 멀쩡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든가 하는 일이 바로 오니가 인간을 잡아간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복숭아 동자 모모타로 이야기에서도 오니가 등장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이를 갖지 못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냇물에 떠내려온 거대한 복숭아를 발견합니다. 집에 가서 이 복숭아를 쪼개어 보니 그 안에 복숭아를 닮은 통통하고 귀여운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 아이의 이름을 복숭아에서 나온 아이 모모타로라고 짓고 정성스레 키웠습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멋진 청년이 된 모모타로. 그런데 모모타로 가족이 살던 마을의 바다 건너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니가시마라고 불리는 섬이었는데요. 이름대로 사악한 오니들이 지내면서 여기저기를 습격하여 사람을 해치고 먹을 것을 뺏어가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오니가시마의 이야기를 들은 모모타로는 자신이 오니들의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는데요. 처음에는 말렸지만 아들의 결심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결국 노부부는 모모타로에게 갑옷과 무기를 주고 가는 동안 배고프지 않도록 수수경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모타로는 가는 동안 여러 동물을 만났는데요. 개, 원숭이, 꿩에게 수수경단을 주고 동료로 삼았습니다. 모모타로는 이 동료들과 함께 오니가시마에 도착해서 오니들을 혼내주고 우두머리를 처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물을 다시 집으로 가져와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여성 오니가 등장하는 설화도 존재합니다. 바로 쿠로즈카란 이름의 설화인데요. 이 설화에는 도코보 유케이란 이름의 승려가 등장합니다. 유케이는 일본의 아다치가하라 지역을 여행하던 중 늦은 밤 산속에서 어느 노파의 집에 묵게 되었는데요. 이 노파는 먹을 것도 주고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유케이에게 한 가지 경고를 남겼습니다. 바로 안쪽 방은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이런 종류의 전설들이 늘 그렇듯이 등장인물들은 하지 말라면 더 하게 됩니다. 안쪽 방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나왔기 때문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문을 열어본 승려 유케이는 그 안에 쌓여있는 인간의 해골더미를 보게 됩니다. 사람 좋아 보이던 이 노파의 정체는 숲의 마녀, 바로 오니바바란 이름으로 알려진 오니였던 것입니다. 유케이는 서둘러 도망치고 말았는데요. 이걸 눈치챈 오니바바가 그를 뒤쫓아가고 거의 붙잡힐 뻔한 유케이는 품속에서 불경을 꺼내어 오니바바를 향해 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오니바바를 공격했고 화살에 맞은 오니바바는 결국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해가 뜬 뒤 유케이는 정신을 차리고 오니바바의 시신을 잘 묻어준 뒤 다시 길을 떠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니는 이렇게 설화 등에서 무서운 존재 혹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자주 등장하지만 오히려 오니가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받아들여져 사람들이 오니를 친근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도토리현의 하쿠요촌 같은 곳에서는 아예 이렇게 오니를 마을의 심볼로 삼기도 했는데요. 또 오니코랜드란 이름의 공원을 지어놓기도 했으며 해당 지역에서 판매 중인 특산품 중에는 단팥과 호두를 넣은 과자 오니 모나카가 있다고도 합니다. 과자의 겉은 오니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본에는 2월 3일 전후로 열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세스분 혹은 세츠분이란 이름의 풍습인데요. 한자로는 절분이라고 합니다. 이날 밤에는 오니는 물러가고 복은 들어와라 하고 외친 후에 오니를 쫓아내기 위해 콩을 뿌립니다. 오니가 밤새도록 집 밖에 뿌려진 콩을 세어보다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원리라고 하네요. 이 풍습에도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전해지는데요. 어느 나이든 사람이 콩을 뿌릴 때 말의 순서를 헷갈린 바람에 오니는 물러가고 복은 들어와라를 반대로 말해서 오니는 들어오고 복은 물러가라 하고 말하자 정말로 그날 오니들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한바탕 재밌게 놀고 다른 집에서는 요괴를 내쫓는데 너는 오니를 받아줬다면서 그 보답으로 금은 보화를 두고 갔다는 설화도 전해집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일본의 오니는 우리나라에선 흔히 도깨비로 번역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보통 일제강점기를 거쳐 근현대 시대를 거쳐오면서 일본의 서적 등에 적혀진 오니를 대체할 단어가 없자 그 대안으로 내놓은 단어인 도깨비가 번역에 자주 등장했고 이로 인해 언제부턴가 한국의 도깨비에 관한 이미지가 일본의 오니 이미지에 잠식당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많다고 하네요. 이 그림은 한국에서 도깨비를 최초로 묘사했다고 전해지는 귀화전도라는 제목의 민화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유명한 화가 소치 허련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 가운데 부분에 횃불을 들고 있는 형체인데요. 우리가 아는 오니 이미지가 씌워진 묘사와는 다르게 흐릿한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형태가 딱히 없는 존재이지만 장난기 많은 아이나 청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네요. 과격하고 무서운 일본의 오니와는 상당히 다른 묘사인데요. 이런 점을 반영해 최근에는 오니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도깨비보다는 유령이나 악귀, 마귀 등으로 번역하며 아니면 아예 오니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도깨비 입장에선 이미지가 바뀐 게 많이 억울할 듯 하네요. 세계의 요괴, 일본의 오니 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3월 20일에 올라왔던 이문기 사건 영상입니다. 여러분은 암수범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암수범죄는 실제로 범죄와 사건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신고 등이 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사건들, 또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들이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이렇게 어둠 속에 묻혀버린 범죄를 통틀어 암수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범죄자인 이문기는 이런 암수범죄를 수차례 벌인 채로 수사기관을 비웃듯이 농락했던 범죄자였습니다.
이문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유 중 하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진술과 자백을 번복해 수사기관을 농락하였다. 이문기가 이런 선고 이유를 듣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어느 형사에게 털어놓은 범죄 리스트 때문이었는데요. 자신이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던 10건의 강력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이었습니다. 당시 이문기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어느 날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바로 자신이 사람을 묻었다 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얘기를 건네들었던 그의 지인은 사실 어느 형사의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부산시경에 근무하던 김모 형사의 정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원은 이문기의 이 발언이 그냥 하는 농담처럼 들리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형사를 만나 자기가 아는 남자가 사람을 묻었단 말을 자주 하고 다닌다 라고 전해주는데요. 당연히 형사로서 이런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던 김 형사는 어느 날 두 사람을 불러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이문기에게 해당 발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게 됩니다. 이문기는 예전에 자신이 물건을 몇 개 옮겼는데 그게 아마도 사람 같다고 김 형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부분으로 나눠진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뜻이었는데요. 남이 벌인 일에 모르고 끼어들었다는 듯이 말했지만 마치 자기가 했던 일을 자백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여러 차례 이문기를 더 만나서 친밀감을 쌓은 뒤 좀 더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황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문기는 좀처럼 입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이상 묻지 말라, 그때 말했던 게 전부다 라며 김 형사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지친 이문기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2003년 대구에서 실종된 신모 여성을 찾아볼 것, 알 수 없는 기묘한 말을 남기고 난 뒤 그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런 이문기의 행방이 알려진 것은 얼마 뒤 그가 어느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면서였는데요. 2010년 9월 10일 주점 여종업원의 목숨을 빼앗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벌어진 것은 9월 3일 이문기는 어느 주유소 인근 국도변의 차 안에서 종업원의 목숨을 빼앗은 뒤에 시신을 훼손하고 함양군의 어느 숲속에 유기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몇 개월 뒤 그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한 장 보냅니다. 편지를 받은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김 형사. 그런데 편지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벌였던 사건들의 자백이었는데요. 이문기는 자신이 벌인 범죄가 10건이나 되며 모두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강력사건이었다고 적었습니다. 7명은 자신과 과거에 연관이 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3명은 우발적 범죄들이었던 것인데요. 편지 끝에는 자신을 만나러 와달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김 형사는 이문기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에 방문합니다. 김 형사는 그가 보냈던 편지가 진짜가 맞냐고 물었고 이문기는 자기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대답했는데요. 김 형사는 자술서를 내밀면서 있는 그대로 적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김 형사가 내민 종이를 받아들고는 자신이 벌였던 사건 10가지를 전부 적었는데요. 그 양이 무려 자술서 2장에 꽉 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문기가 작성했던 10가지의 범죄들은 이렇습니다. 30대 여성을 해치고 유기, 자신의 동거녀를 해치고 암매장, 전주에서 노름방을 운영하던 사람을 해친 뒤 암매장,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던 여사장을 암매장. 이하 6건은 그가 택시기사로 일할 때 벌였던 범죄들이었는데요. 택시기사로 일하던 당시 20대 여성을 해치고 암매장, 동료 택시기사를 해치고 어느 다리에서 던져 시신을 유기, 자영업자 사장을 해치고 암매장,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해치고 유기, 자신의 택시에 탑승했던 손님을 해친 뒤 암매장, 마지막으로 어느 40대 초반 여성과 말다툼을 벌인 뒤 그녀의 목숨을 빼앗고 암매장했던 사건, 이렇게 총 10건의 범죄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 10건의 사건들 중 김 형사가 미리 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체포되기 전 김 형사가 알고 싶어 했던 사건, 자신이 상자 여러 개를 옮겼다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2003년에 실종된 신모 여성에 관해 말했던 그게 바로 자신이 동거녀를 해치고 암매장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김 형사의 직감대로 이문기 본인이 벌였던 범죄였습니다. 김 형사는 일단 이 신모 씨 사건부터 파헤쳐보기로 하고 피해자를 암매장한 곳을 알려달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대답해줍니다. 그는 김영사에게 장소를 설명하며 약도 2장을 그려줍니다. 이문기가 약도를 2장이나 그려줬던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한 장은 신모 씨를 안매장한 장소였고 다른 한 장은 안매장할 때 사용한 가방을 버린 곳이었습니다. 김영사는 일단 그가 그려준 약도를 통해서 실제로 범행 당시 사용되었던 가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매장되었던 유골 역시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부검 결과 실종된 신모 씨의 것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김영사가 신씨 유해를 찾아냈다고 알려주자 이문기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 옮기는 것만 도와줬으며 정말 본인이 그랬으면 이제 와서 자백을 뭐하러 하겠냐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수사기관을 흔드는 번복이었는데요. 김영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 자세히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신모 씨가 실종되었던 2003년 당시 경찰의 기록을 살펴보니 이문기가 평소 그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던 주변인들의 증언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유력한 용의자 목록에 오르게 되었지만 어쩐 일인지 1년 뒤인 2004년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자신은 사건이 벌어질 때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문기는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김영사는 이 사건에 단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을 찾아 주변을 수소문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사건 현장에 분명 없었다던 이문기가 근처의 음식점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술집에서도 목격되었다는 증언까지 확보했는데요. 이문기가 살던 집의 집주인도 비슷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당시 그녀를 본 적이 없다는 자백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내밀자 할 말이 없어진 듯한 이문기. 그런데 여기서 그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제안을 건넵니다. 이문기는 자신이 택시기사로 일하던 시기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건을 벌인 적이 있었으니 본인이 건넨 범죄 리스트를 가지고 비교하며 다른 사건부터 한번 풀어보란 것이었습니다. 마치 김영사가 한 가지 사건을 풀어내면 계속해서 다른 사건에 관한 힌트를 주겠다는 내기 같았습니다. 이문기는 나중에 결국 자신의 입으로 사건을 실토하는데요. 연산동에서 어느 여성 승객을 태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 안에 구토를 했고 차 안에 구토를 한 것 때문에 따지자 여성이 화를 내며 돈을 집어 던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문기는 화가 나서 사건을 벌였으며 그녀의 시신을 안매장했다고 자백하는데요. 이번에도 이문기는 김영사에게 약도를 그려줬고 그가 그려준 약도대로 유력한 현장을 찾아갔지만 안매장한 유해를 찾아내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이문기가 피해자를 유기했던 장소가 몇 년 사이에 공사가 진행되어 현장이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사건 조사 자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에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문기는 김영사에게 편지를 또 보냅니다. 자기가 김영사에게 털어놨던 진술 중에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모든 것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조사하면 진실만이 밝혀질 테니 행운을 놓치지 말라는 조롱까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영치금을 보내달라고 하는 등 뻔뻔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또 다른 사건을 털어놓습니다. 해당 사건은 어느 빌딩의 지하에 위치한 주점의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되고 방화 시도 흔적까지 있던 범행이었으며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문기는 이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요.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피해자를 목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근처를 지나가던 택시기사였는데요. 피해자가 어떤 남성과 싸우면서 도망치고 있었기에 해당 여성을 택시에 태워준 다음 그 자리를 벗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쫓아오던 남자가 택시에 돌까지 던졌다고 하는데 그 남자 역시 택시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아마도 택시기사 유니폼을 입은 이 남성이 이문기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이문기가 택시기사 일은 관두고 대형 트럭 기사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김영사의 이런 질문에 이문기는 트럭 일이 비는 시간에는 택시기사 일도 했었다고 진술하며 실제로 사건이 벌어졌던 주점의 구조까지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내며 자신의 소행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닌 범행 수법까지도 자세히 말했는데요. 부검의가 밝힌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문기의 구체적인 자백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은 제대로 파헤쳐내지 못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지문 등의 확정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았기에 그의 자백만 가지고 유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문기는 자신의 지문을 평소에도 스스로 훼손하고 다녔는데요. 차의 배터리 등을 사용해 손가락을 찢어서 지문을 훼손했고 이 때문에 정확한 지문 채취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또 이문기는 수사기관을 농락했습니다. 계속 수사기관을 약올리던 그는 신모씨 사건과 연산동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산동 사건의 경우 현장이 훼손되었던 데다가 암매장했다는 시신을 찾아낼 수가 없었기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사건 자체가 반려되었습니다. 다만 신씨 사건의 경우 유골 등의 증거가 확보되었기에 이 사건은 확실하게 유죄로 판단되었는데요. 이 사건이 유죄로 밝혀짐에 따라 법원에서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수사기관을 농락했다는 이유를 들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즉 이문기가 자백했던 10건의 강력범죄들 중에서 오직 딱 한 가지만 유죄로 인정되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수사기관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가 자백했던 10건의 범죄들 중 실제 범죄는 약 2~3개 정도가 전부일 것이며 나머지는 그가 범죄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거짓으로 부풀려 말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그가 말했던 대로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런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바로 이문기가 과시욕이 강한 성향이란 것이었습니다. 그가 오직 여성들만을 상대로 범죄를 벌인 것도 그런 과시욕의 일부가 나타난 것이라고 봤는데요. 문제는 그가 교도소에 갇히게 되자 더 이상 자신의 과시욕을 벌일 수단이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찾아낸 해결책이 바로 김영사를 이용해 자기 과시욕을 채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영사에게 자기가 저지른 사건을 제시하면서 마치 경찰과 내기를 하듯이 스무고개를 벌이고 진술을 번복해 수사기관을 이랬다 저랬다 농락하면서 자신이 뭐라도 된 듯한 과시욕을 충족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러려면 단순히 사건 한두 개만으로는 부족하니 사건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어 그 양을 부풀린 다음 오랫동안 자신만의 게임을 벌이려 했던 분석이었습니다. 물론 이문기 같은 반사회적 양상을 띠는 범죄자들의 특성상 아마도 정말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문기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먼저 그와 이혼했던 전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 역시 범죄의 피해자가 될 뻔했다고 합니다. 이문기가 상당히 폭력적인 성향이 강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싸움을 벌인 뒤 그녀를 방 안에 집어넣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문에 못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커튼 막대기를 사용해 이웃집의 창문을 두드려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문기와 함께 일했던 택시기사 동료는 그가 다른 동료들 과 있을 때는 잘 지내다가도 여자만 있으면 유독 폭력성을 보였다고 증언합니다. 남자에게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다가 여자에게는 매우 거친 성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가 자신이 벌였다고 주장했던 범죄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전문가들이 유추한 과시욕이 강한 성격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문기가 2018년 7월 독방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타살의 흔적은 없었으며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냈던 편지의 내용들 중에는 한평생 교도소에서 살다 간다, 멋지게 살고 싶었다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들도 적혀 있었기에 아마 평생 교도소에 갇혀 지내야 하는 것이 괴로워서 이런 선택을 벌였던 것으로 보였다고 하네요. 그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완전 범죄를 이룰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쥐락펴락하는 존재란 어필을 자주 했다는데요. 그렇게 본인이 정말 모든 범죄를 완전 범죄로 끝낼 수 있었다면 애초에 경찰에 체포당하는 일도 없었지 않을까요? 이미 체포당한 그 순간부터 그의 논리는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수사기관을 농락하던 그의 최후는 결국 초라한 교도소 독방에서 혼자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적어냈던 범죄 리스트 중 몇 개가 진실이었는지 정확하게 밝혀낼 기회가 사라진 것만 같아 무척 아쉽게 느껴지네요. 한국의 암수범죄자 이문기 사건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은 3월 23일에 올라왔던 만화 리뷰 정년 퇴직입니다.
요즘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꼽히는 것은 아마도 고령화 시대 키워드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출산율이 약 0.75명대에 진입했다는데요. 태어나는 사람은 줄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며 여기에 연금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만화 정년 퇴직은 바로 이런 현재의 모습을 예측한 듯한 작품인데요. 제목이 왜 정년 퇴직이 아닌 정년 퇴식인가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대화나 나레이션 등은 부득이하게 가렸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화의 배경은 알 수 없는 미래 시점의 일본 사회입니다. 주인공은 올해 74세가 된 어느 노년의 남성인데요. 그는 현재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식사 중 그는 커피에 뭔가를 섞어 넣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소금 커피를 무슨 맛으로 드시냐고 묻자 그는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는데요. 그게 진짜인지 묻는 아들 부부의 질문에 그는 자신의 친구 후키야마가 말해준 것이라며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친구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냥 관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아마도 주인공의 친구 후키야마는 조금 괴짜 같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모양입니다. 주인공은 먹던 음식을 조금 남겨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은 음식들은 보존팩에 넣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가끔은 다 드시면 어떻겠냐고 며느리가 말하지만 그는 겨울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남깁니다. 마치 겨울이 되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는 듯한 말투. 대체 왜 음식을 보존해달라는 얘기일까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산책을 나온 주인공. 그는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바닥에 넘어진 그에게 다가온 로봇. 로봇은 그에게 무슨 일인지 질문한 뒤 주인공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올해 74세라고 대답해 주는데요. 로봇은 주인공의 나이를 듣고 카드를 보여달라 말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보여주는 주인공. 아마도 신분증 같은 것인 듯합니다. 로봇은 응급차를 불러주겠다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배가 고파서 그런 것뿐이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 대답해줍니다. 아마도 이 로봇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어차피 신분증을 제시하면 다 표시가 될 텐데 로봇은 왜 주인공의 나이부터 물어본 것일까요? 산책 도중 누군가를 만난 주인공. 그것은 바로 주인공의 친구 후키야마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만난 후키야마는 갑자기 주인공을 어딘가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며 누군가 듣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까지 확인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는 먼저 주인공에게 저금해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연금을 조금 모아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후키야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차 특별 정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할 때 등록번호 작성란에 손톱으로 표시를 해두란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주인공은 그게 무슨 뜻인지 묻고 곧 손톱 자국은 뇌물을 준다는 뜻이란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특별 정년이란 것을 연장하려면 신청서를 내고 추첨을 통해서 뽑혀야만 하는데 손톱 자국을 내서 뇌물을 주겠다는 뜻을 표현하면 그 사람을 뽑아준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대체 2차 특별 정년 연장 신청서란 무엇이고 거기에 손톱으로 표시를 해두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뇌물을 줘서라도 꼭 당첨돼야만 한다는 것을 보면 혹시 뭔가 복권 같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화면은 전환되어 어느 건물 내부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은 두 사람이 말하던 특별 정년 연장 신청서를 쓰는 곳. 그래서인지 건물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로만 보입니다. 손톱 자국을 남기란 친구의 말에 반신반의하지만 혹시 모르니 그도 결국 자신의 등록번호 위에다가 보일 듯 말 듯하게 손톱 자국을 내고 맙니다. 신청서를 내고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친구 후키야마는 이번이 벌써 12번째 신청서라며 반드시 당첨되어야 한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전봇대를 짚는데요. 어디가 아픈지 묻는 주인공에게 적게 먹어서 어지럽다고 대답을 건넵니다. 주인공 역시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뒷일을 대비해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친구 후키야마의 집에 들리게 되는 주인공. 그런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손자가 삭발을 했던 것입니다. 겨우 삭발 가지고 왜 그러나 싶은데요. 며느리는 손자에게 부모에게 받은 머리카락을 훼손했다며 무척이나 크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사회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그냥 기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키야마는 요즘 유행하는 삭발족이냐면서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손자는 머리가 자라는 걸 그대로 두면 짐승이나 다름없고 이 사회체계에 대한 반항을 뜻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데요. 결국 말대꾸를 한다며 엄마에게 한 대 얻어맞게 되고 주인공은 바빠 보이니 먼저 집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집에 도착한 주인공은 마당에서 며느리를 보게 되는데요. 사다리에 올라가 나무 위에서 뭔가를 하는 중입니다. 다가가서 물어보니 새가 울지 않아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혹시 주인공 집에서 새를 키우고 있는 걸까요? 결국 주인공이 대신 올라가서 새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만화 속 묘사는 희한하게도 새가 피하지도 않고 아예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이 한번 고쳐보겠다고 말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새는 사실 진짜 새가 아닌 로봇이었습니다. 태양전지가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결국 새를 이리저리 뜯어보고 실컷 분해한 주인공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고치는 게 무리라고 하며 새로운 로봇을 구입해야 된다고 며느리에게 전합니다. 아까 주인공이 신청을 했던 정년 연장 추첨은 이날 오후 5시에 생방송으로 발표를 예정 중이었는데요. 그는 일단 미리 텔레비전을 켜놓기로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만화 속 미래사회의 설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미래사회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입니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식량 사정이 좋지 못하여 사람들 대다수가 먹을 음식 등이 충분치 못한 상태인데요. 그런 와중에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다 보니 부양 인구가 늘어나 연금 등의 문제까지 겹치게 됩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원법이란 이름의 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원이란 정해진 수의 인구, 즉 우리가 흔히 엘리베이터 등에 탑승할 때 보는 정원 초과란 문구에 사용되는 그 정원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인구를 일정한 숫자로 조절하는 꽤 충격적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회는 식량 자체가 배급제로 실시되는데요. 사회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자 아직 노동력이 상실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생산 인구를 제외한 노인들의 숫자부터 줄여서 인구를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일정한 나이대에 진입하게 되면 총 2차에 걸쳐 국민 정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추첨에 당첨된 사람들에 한하여 정년이 몇 년 더 연장되고 이 추첨에서 탈락된 이들은 모두 국민 정년을 맞이하여 식량 배급도 끊기고 연금과 국가 서비스 등이 모두 끊깁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인공과 그 친구도 연금과 배급이 중단되면 식량을 배급받는 아들 부부가 음식을 자신에게 나눠주게 될까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식량을 미리 비축해뒀던 것이고, 산책길의 로봇이 주인공의 나이부터 물어봤던 것도 그가 정년에 들어간 사람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 추첨을 그토록 기다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주인공은 정년 연장의 기회를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만화로 돌아가서 텔레비전을 미리 켜둔 주인공, TV에서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아나운서는 오염지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으며 농산물과 어업 등 생산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 보도합니다. 이에 따라 배급량의 축소 또한 검토가 될 것이며 국민들의 칼로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만감 약을 첨가한다는 등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조치로도 보이는 뉴스입니다. 뒤이어 방송되는 어린이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진행자는 아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며 200만 마리의 양식 잠자리가 전국 하늘에 방생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방송까지도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소식통으로 사용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뒤이어 진행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요. 노래 제목은 바로 바꿔봅시다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2번이 오면 1번이 빠지고 3번이 오면 2번이 빠진다는 내용의 가사인데요. 이 사회에서 실시되는 인구조절 정책인 정원법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임에도 상당히 섬뜩한 느낌을 줍니다. 시간은 발표 시각인 5시가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자리에 앉아 발표를 지켜보는데요. 주인공의 카드 번호는 바로 AD503번. 하지만 지나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봐도 주인공의 카드 번호는 없습니다. 끝까지 번호가 나왔지만 자신의 번호가 없자 크게 충격을 받게 되어버린 주인공.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는데요. 집에서 다시 팩스를 받아 확인하게 되지만 역시 그의 번호는 없습니다. 며느리도 주인공의 번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이 실망하는 주인공을 위로합니다. 2차 정년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아들 내외가 한번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말이었는데요. 자신이 떨어졌다는 충격에 직접 관청까지 간 주인공. 그는 직원에게 혹시 발표 실수나 오류가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래도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을 것만 같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직원에게 넌지시 질문을 건넵니다. 바로 자기가 서류에 손톱 자국을 냈다는 힌트였는데요. 하지만 직원은 발표에 실수나 오류는 없었고 손톱 자국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큰 소란이 벌어집니다. 직원들에게 큰 소리를 치던 것은 바로 후키야마. 그는 직원들에게
그분들이 뇌물을 받고 당첨자를 따로 챙겨준다며 자기에게 증거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준비한 증거는 바로 그동안 숨진 사람들의 숫자, 당첨 발표 전까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756명, 그런데 추첨에선 714명밖에 뽑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원법에 따르면 일정하게 인구를 조절해야 하니 사망자의 수와 당첨자의 수가 동일해야만 하는데 추첨자 발표에 따르면 42명이 비게 되는 것이므로 이 42명을 비밀리에 따로 빼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었는데요. 관청의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차분하게 설명을 내놓습니다. 노인 인구만 따지자면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생산 인구의 변동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책임자의 설명에 따르면 만화 속의 세계에서는 노인 연금 생활자 1명을 부양하려면 생산 인구가 2037명이나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후키야마는 책임자의 차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크게 화를 내지만 결국 주인공이 그를 뜯어 말립니다. 그렇게 소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관청의 큰 화면으로 갑자기 뉴스 속보가 크게 보도되어 소란이 진정됩니다. 속보에 나타난 것은 만화 속 사회의 총리 나라야마. 아무래도 총리가 직접 나타나서 전하는 속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만 같습니다. 총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되어 무척이나 유감이란 말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가 발표한 속보 내용은 바로 정원법의 개정, 식량 사정 등이 급속히 악화된 여파로 인하여 정원법을 크게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1차 정년은 56세까지로 줄어들었으며 2차 정년은 57세부터 72세까지만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즉 그 이상의 생산 인구와 부양 인구는 감당할 수 없으며 73세 이상의 국민들은 정원법에 의거하여 카드의 효력을 잃고 연금, 식량, 의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이 모두 끊기게 된다는 발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이런 결정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인류가 현재 직면하는 것은 최대의 위기이며 이성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말합니다. 2차 정년을 넘긴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당신들의 운명이 곧 우리들의 운명이 된다는 말도 남기는데요. 하루라도 더 길게 좋은 인생의 결말을 맺길 바란다고 합니다. 결국 올해 74세인 주인공과 그 친구 후키야마는 정년 추첨에서 떨어지기도 했지만 개정된 정원법으로 인해 아예 2차 정년마저도 넘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들은 존재해도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아들 부부는 주인공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지만 주인공은 식욕이 없다며 음식을 거절합니다. 산책 도중 다시 한번 넘어지게 된 주인공, 역시 로봇이 다가와 구급차를 불러주겠다고 말하는데요. 주인공은 이제 기한이 지나버린 카드를 보여줍니다. 로봇은 유감이지만 도와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주인공은 잘 알고 있다며 자리를 떠납니다. 산책 도중 또 한 번 후키야마를 만난 주인공, 두 사람은 걷다가 지쳐 공원의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데요. 그런데 공원의 벤치에는 젊은 연인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연인이 아닌 이들은 주인공과 친구 둘뿐인데요. 이때 후키야마의 손자가 여자친구와 지나갑니다. 후키야마의 손자는 두 사람에게 자리 양보를 부탁합니다. 후키야마는 이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는데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양보하란 말을 하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후키야마에게 양보해주자며 두 사람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화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쓸쓸히 노을진 하늘과 태양을 배경으로 이제 사회적인 존재가 아니게 되어버린 두 사람은 계단을 오르면서 우리 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며 만화는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도라에몽의 작가 후지코 후지오의 단편 정년퇴식이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아주 과거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무려 1973년에 만들어진 단편입니다. 제목이 정년퇴직이 아닌 정년퇴식이었던 이유도 정년이 되어버린 인구에게는 식량 배급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끊긴다는 의미의 퇴식을 썼던 것입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노인 인구 비율이 약 7%대에 달하여 국제연합에서 정의한 고령화 사회에 일찍 진입했던 편이었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도 미래에 찾아올 고령화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을 테지만 당시 합계 출산율이 2.13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1970년대였음을 감안해보면 먼 미래의 문제라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가 후지코 후지오는 이 문제에 관하여 과연 미래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상하고 미래의 고령화 현실 그리고 연금 문제 등을 제기하며 심도 있게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비록 만화 속 세계관의 설정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50년 전에 그려진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많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듯도 보입니다. 또 단순히 연금제도와 고령화 사회 문제만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부양 인구에서 탈락된 고령자들을 국민, 나아가서는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면서 의도적으로 인구수를 조절하고 줄이는 정원법 발상은 정말 섬뜩한 예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SF 만화나 영화에서처럼 멸망한 세계가 아니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세계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니 오히려 그 무서움이 배가 되는 듯한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작품 해석이므로 다른 분들의 해석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가는 이 만화 속에 여러 비유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주인공이 마당에서 고장난 새 로봇을 조사하다가 다른 부품이 문제가 아니고 건전지가 다 됐음을 알게 되는 장면. 그러나 이 건전지가 문제란 것을 알게 되기까지 새 로봇을 거의 완전히 분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망가질 정도로 분해를 하고 나서야 다른 부품이 아닌 그저 건전지의 수명이 다 했음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로봇을 사는 해결책을 주인공이 제시하는 장면. 고장난 새 로봇과 그 안의 부품을 국민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노동력을 상실해 피부양 인구로 분류되는 정년들을 다시 되돌려 젊게 만들 방법 같은 것은 없으니 배급을 끊고 서서히 그들이 죽어가게 만든 다음 새로운 노동인구로 대체하는 정원법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건전지가 다 해버린 부품을 되살릴 방법은 없으니 차라리 고치는 것보다 새로운 로봇을 사서 교체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주인공 자신의 운명과 나아가서 극단적인 미래를 스스로 표현하고 묘사하는 복선 같아 보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두 인물의 마지막 장면도 의미심장한데요. 하늘을 보시면 저물어가는 태양이 떠 있습니다. 이 태양이 뜬 하늘은 작가가 일장기를 의도하여 그린 듯하며 그런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물어가는 태양을 향해 나아가는 나이든 두 캐릭터의 모습은 결국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나아감을 의미하며 태양 역시도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아닌 저물어가는 태양인 것도 그런 사회를 맞이할 미래를 예측한 듯 보이네요. 정말 공을 들여 은유적으로 표현한 장면이 많은 듯 보입니다. 또한 작가가 주인공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은 점은 아마도 이것이 만화 속 주인공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언젠가 누군가에게 혹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에 주인공의 이름을 따로 정해두지 않은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작가의 뜻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었으며 완전히 이 문제가 현실화된 지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연금 관련 문제까지 묶여있게 되어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 풀어나가야만 할 숙제로 보입니다. 물론 만화에서처럼 식량이 줄어들고 해서 인구를 추첨식으로 조절하는 극단적인 환경은 아직 아니지만 언젠가는 정말 그런 비참한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무섭네요. 미스터리 만화 리뷰 후지코 후지오의 단편 정년퇴직이었습니다. 7번째 영상은 3월 27일에 올라왔던 액션파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놀이공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혹은 가족들의 여행 장소, 학교에서 소풍 등을 가기 좋은 장소란 이미지일 텐데요. 이런 놀이공원들이 공포영화나 괴담 등의 배경 장소가 되면 오히려 더 섬찟함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존재하는 놀이공원 중에는 실제로 공포의 놀이공원이란 별명을 가진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액션파크란 이름의 놀이공원이었습니다. 대체 이 공원은 어째서 이런 악명을 떨쳤던 것일까요? 뉴저지주 버논 타운십에 위치해 있던 한 스키장, 이곳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던 것은 그레이트 아메리칸 레크리에이션이란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이었던 유진 멀비힐은 스키장을 운영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수기였던 겨울에는 매출이 잘 나오지만 여름에는 도저히 매출을 올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는데요. 바로 스키장까지 이어지는 놀이기구를 만드는 것, 이른바 알파인 슬라이드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키장의 빈 트레일 중 한 곳에 이것을 설치했고 그 길이가 무려 약 820m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1976년 처음 설치된 이 알파인 슬라이드는 예상대로 꽤 인기를 끌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액션파크의 첫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알파인 슬라이드로 나름대로 재미를 좀 보게 되자 1978년 멀비힐과 그의 회사는 본격적으로 여름을 타겟하여 진지하게 놀이공원을 만들기로 계획한 듯합니다. 이들은 2개의 워터 슬라이드와 카트 트랙을 추가하고 이곳을 버논 밸리 썸머파크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7월에 공식 오픈하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더 많은 워터 슬라이드 및 수영장을 만들고 작은 카트를 탈 수 있는 트랙을 더 설치하기도 했으며 또 여러가지 놀이기구와 구역을 만들어 운영했는데요. 이때부터 이름을 액션파크로 바꾸면서 제대로 된 놀이공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액션파크라는 이름과 운영자 멀비힐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기구와는 다르게 활동성을 강조한 짜릿한 기구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힘을 입어서인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1980년대에는 거의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했고 가장 높은 방문을 기록했던 어느 주말에는 하루에만 약 12,000명이 방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이곳에 놀러오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 속 좌측 인물은 공원의 사장 유진 멀비힐이고 우측 인물은 야구계의 전설이었던 조 디마지오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큰 성공 뒤에는 밝은 면만이 아닌 어두운 면, 즉 명암이 생기게 마련이었는데요. 이런 명암은 액션파크 역시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액션파크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본사 역시 그에 따라 여러가지 소비가 증가했는데요. 회사가 지출했던 소비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구급차와 구급요원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이 몰리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근처 병원의 응급실이 굉장히 바빠지기도 했다는데요. 손님들이 많아진 만큼 부상자들도 급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바쁜 주말에만 공원에서 벌어진 사고로 인해서 최소 5명 내지 10명 이상의 부상자들이 나오기도 했으며 당연히 이로 인해 공원 측에서는 치료비 부담과 함께 큰 금액의 소송을 떠안아야만 했는데요. 부상으로만 끝났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공원에서 숨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서 액션파크의 악명이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고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우선 액션파크의 기원이 되었던 알파인 슬라이드, 약 800m가 넘는 길이를 자랑하는 이 슬라이드는 처음으로 인명사고가 기록되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문제점은 바로 속도였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는 썰매의 속도가 극단적으로 느리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빨랐기 때문입니다. 썰매를 제어하는 것은 작은 스틱 하나뿐이었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탑승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다는 문제가 늘 제기되었다고 하는데요. 1980년 이 슬라이드를 이용했던 19살의 조지 라슨, 그는 원래 이곳의 스키 리프트를 운행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조지가 탑승했던 썰매의 속도는 너무나 빨랐고 결국 트랙을 이탈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튕겨나간 조지는 불행하게도 어느 바위에 부딪혔으며 이로 인해 큰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액션파크 측에서는 이 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데요. 공원 측은 조지가 이 공원의 직원이란 점과 더불어 사고가 일어난 시각이 늦은 밤 비가 오고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이것이 공원과 놀이기구의 잘못이 아니고 제대로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본인의 잘못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진 사고였음에도 시끄럽지 않게 넘어갔는데요. 이것도 문제였지만 또 다른 문제는 이 당시 조지가 부딪혔던 바위가 예전에도 위험성이 이미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에서 바위를 제거하기는커녕 방치해뒀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카트를 탑승해 운전해볼 수 있는 모터월드 구역, 이곳에 설치되어 있던 여러가지 카트 기구들 중에는 롤라카란 이름의 자동차와 트랙이 있었는데요. 이 트랙에서도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원에 방문한 손님들이 벌이는 사고도 많았지만 우습게도 직원들에 의한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음주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공원 관리인들 중 한 명이 트랙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소규모의 양조장을 설치했습니다. 왜 이곳에 양조장을 세웠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직원들이 이 양조장을 눈치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인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가 맛이 꽤 좋았기 때문인지 직원들은 종종 이곳에 몰래 들어가 맥주를 훔쳐 마시고는 그대로 카트에 탑승해 트랙을 돌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슬링샷이란 이름의 놀이기구도 부상자가 많았는데요. 이 슬링샷은 말 그대로 로프에 매달린 탑승객이 하늘 위로 높이 발사되는
형식의 놀이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프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탓인지 가끔 신축성이 강한 이 로프가 멋대로 고정축에서 빠지면서 탑승객과 직원을 강타하는 사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 기구를 채찍 고문으로 부르기도 했다네요. 가장 위험하고 많은 사고가 발생했던 곳은 수상 놀이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던 워터월드 구역이었습니다. 이 액션파크의 워터월드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캐논볼 루프라 불리는 수상 슬라이드였는데요. 이 캐논볼 루프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캐논볼이란 이름답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동그랗게 한번 꼬인 부분을 통과한 다음 끝에 가서 사람이 대포처럼 튀어나오는 구조였는데요. 이 기구가 유명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캐논볼 루프는 1985년에 공개되어 운영되었지만 그 위험성으로 인해 겨우 한 달 만에 경고를 받고 폐쇄되었습니다. 수많은 탑승객들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주로 보고되었던 부상은 코피와 허리 부상이었습니다. 밀폐된 슬라이드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탑승객들이 슬라이드의 벽에 부딪히면서 여러 부상을 입었던 것인데요. 심지어 기구를 철거할 때 기구에 박혀있던 사람의 치아를 발견했다는 소문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높은 마찰로 인한 심한 피부 찰과상도 보고되었습니다. 사실 이 캐논볼 루프는 공개 전부터 문제가 많았는데요. 당연히 모든 기구는 공개하기 전 테스트를 거쳐야만 했고 사람이 직접 테스트를 하기 전 실험용 더미를 사용했지만 그 결과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캐논볼 루프를 통과한 사람 모양의 실험용 더미가 완전히 박살이 난 채 바깥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이었는데요. 공원 측에서는 사람이 아닌 모형이라서 그렇다고 했지만 실험 결과 자체만 봐도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당연히 직원들 중 누구도 이 테스트에 참가하려 하지 않자 공원 측이 테스트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실험에 참여하면 $100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몇몇 직원들이 용감하게 테스트에 참여했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기구를 테스트하는 것에 비해서 $100는 너무 싼 것 같다는 후회였다고 하네요. 실험에 참여한 직원들도 맨몸으로 참여하기엔 무서워서 아이스하키 장비를 착용한 채 탑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후회했었다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기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더 제대로 보완을 한 뒤 공개해야 했지만 공원 측이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공개된 이 기구는 악명을 떨쳤고 결국 한 달 만에 폐쇄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과 1996년 한시적으로 며칠 동안 또 열리기도 했지만 역시 또 부상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완전히 철거되었다고 하네요. 1981년에 공개된 타이달 웨이브 풀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타이달 웨이브는 영어로 해일이란 뜻인데요. 이름 그대로 인공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인공 파도는 약 20분 동안 만들어지고 10분간의 휴식이 있었는데요. 이 수영장은 너비 30m, 길이 75m 정도로 최대 1000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수심은 약 1m 정도로 그다지 깊은 곳은 아니었지만 이곳에서만 2번의 인명사고가 벌어질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파도와 물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20분 동안 생성되는 인공 파도의 위력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은 파도가 만들어지는 동안 수영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파도가 너무 강했던 나머지 파도의 높이 때문에 실제 수심은 1m 정도였지만 파도가 칠 때마다 수심이 달라졌다네요. 그러다 보니 수영을 잘하던 사람들도 쉽게 지쳐버렸고 파도가 한번 시작되면 20분 동안이나 지속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사다리에 몰려들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카약 익스피리언스는 말 그대로 카약을 타는 곳이었는데요. 그냥 카약을 타기만 해선 액션파크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 공원 측에서는 이곳을 좀 더 재밌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급류를 만들어내는 것, 물살 흐름이 급격히 빨라지는 급류를 만들어냄으로써 카약을 탄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급류를 인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물속에 거대한 선풍기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풍기가 회전하면서 위에 물이 휘저어지고 그로 인해 굉장히 급하고 거친 물살이 만들어지는 원리였습니다. 공원 측의 아이디어대로 작동하기는 했지만 급류가 너무 강해서 카약이 뒤집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1982년 물살로 인해 뒤집어진 카약에서 떨어진 한 남성이 물속에 빠진 뒤에 다시 나오려다가 밑바닥에 설치한 선풍기에 노출된 전선과 접촉하고 말았으며 결국 감전을 당해 심장마비로 숨지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타잔 스윙은 말 그대로 타잔에서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로프를 붙잡고 타잔처럼 크게 무리를 날아가다가 도중에 로프를 놓고 물속으로 빠지는 시설이었습니다. 전기 시설도 없고 물도 그다지 깊지 않았고 로프가 끊어지더라도 바닥은 단단한 땅이 아닌 물이었기에 딱히 사고가 벌어질 만한 점은 없어 보였지만 이곳에서도 인명사고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1984년 어느 남성이 이 타잔 스윙을 이용하다가 물에 빠진 뒤에 결국 숨지고 말았던 것이었는데요. 물이 깊지도 않았고 로프가 높지도 않았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를 숨지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바로 물이 너무나 차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이용자들은 이전에도 이 타잔 스윙 시설의 웅덩이가 너무나 차갑다는 불평을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고가 벌어질 당시 이 남성은 긴장한 상태로 물에 빠졌다가 차가운 물에 갑자기 몸이 닿은 나머지 쇼크를 일으켰고 심장마비로 인해 끝내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운영 중인 놀이기구들로 인해 참 사고가 많이 벌어졌지만 테스트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공개되지 못한 기구들도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베일리볼이란 기구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공 모양으로 된 기구 안에 사람이 한 명만 탑승하는 형식의 놀이기구였습니다. 문제는 이 기구의 컨셉이 약간 정신이 나갔다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기구 안에 사람이 탑승하고 나면 이 공을 높은 곳에서 아래로 굴리는 형식의 놀이기구였습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굴리는 것은 아니었고 따로 경사진 곳에 트랙을 마련해서 굴리는 형식이었는데요. 테스트를 하던 날 이 베일리볼은 트랙을 벗어나 튀어나갔고 힘차게 굴러 주차장과 도로를 가로질러 넘어간 뒤 숲에 있는 늪에 빠진 뒤에 멈춰 섰다고 합니다. 당연히 테스트 과정에서 계획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액션파크는 여러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1984년에만 인명사고가 2번이나 발생하게 되면서 연이은 소송과 법적, 재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주 정부가 공원의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가 공원 운영에 연관된 회사와 그 관계자들이 페이퍼 컴퍼니 및 무허가 보험회사를 운영한 혐의가 밝혀집니다.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기소가 되었으며 유진 멀비힐도 5건의 보험 사기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1995년에는 액션파크를 운영하던 멀비힐의 회사가 재정난이 누적되어 압류 절차 및 소송에 휘말립니다. $10,000,000가 넘어가는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회사에 무척 불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공원 자체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뒤 다시 오픈하려 했지만 끝내 공원이 다시 재개장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다른 회사에서 부지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된 놀이기구와 공원 자체를 개조한 뒤에 마운틴 크릭이란 새 이름으로 개장했습니다. 2013년에 다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2014년에는 다시 멀비힐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어 마운틴 크릭이 아닌 액션파크 이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가 다시 한번 이름이 마운틴 크릭 워터파크로 남게 되었습니다. 액션파크가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운영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놀이기구 디자인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아시다시피 놀이기구는 단순히 움직이는 기구가 아니고 재미와 안전을 동시에 챙겨야만 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가는 복잡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공원의 운영진들은 이런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심지어 이런 말을 남겼다고도 하는데요. 운영진들은 놀이기구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뭘 잘 모르면서 기구를 만들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냥 재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아닐까 하는데요. 몇몇 기구들의 위험성과 사고 사례들을 봤을 때 아마 해당 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 역시도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원이 직원을 뽑는 기준이 문제였는데요. 대다수의 직원들이 미성년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안전교육 등에 임하는 자세도 좋지는 못했다고 하며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훈련 등을 할 때 신입 직원들이 물에 빠지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직원들은 이것을 신입들에 대한 신고식으로 활용했으며 물에 빠진 직원을 알아서 나오란 식으로 괴롭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무 중에 음주를 하는 불법도 자주 저질렀다고 하네요. 주정부에서도 놀이공원에 관한 감시가 무척 소홀했습니다. 미성년자 직원들을 채용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큰 사고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액션파크에 처벌이 가해졌던 것은 딱 한 번, 그것도 벌금형 처벌로만 딱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규모들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조치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아마도 액션파크가 한창 유명세를 떨칠 때 수많은 방문객들과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했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사람들도 눈을 감아줬을 것이란 주장을 내놨습니다. 아마 내용을 봤을 때 이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공원 운영자였던 유진 멀비힐의 아들 앤디 멀비힐은 2020년 제이크 로슨이란 작가와 함께 책을 출판합니다. 책의 제목은 액션파크 패스트 타임즈. 앤디 멀비힐은 실제로 당시 액션파크의 직원으로도 일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직접 겪기도 했었는데요. 이 당시 여러가지 사건을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픽션, 자서전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합니다. 비록 공포의 놀이공원이란 오명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나름 이곳을 추억하는 사람들도 많은 듯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고가 벌어졌던 걸 생각해보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운영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놀이기구의 안전성을 더 보완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네요. 공포의 놀이공원, 액션파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벌써 4월이 되었네요. 이제 슬슬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3월에는 참 여러가지 일이 많았는데요. 또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제가 비록 미스터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밝은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늘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3월의 몰아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